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흥차사. 잘 모르겠는데 함흥차사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뭐 하여튼 중앙부서에서 발령을 내가 너 돌아오지 마라는 식으로 정착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미움을 당했다. 그거 함흥차사도 저지르면 그만이다 그거 아니에요? 예? 함흥차사도 저지르면 그만 아니다. 아닌가? 함흥차사 암행어사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흥으로 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차사를 몇 번이나 보냈는데 그 차사가 갈 때마다 아버지가 죽이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와서 함흥차사로 온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 때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선시대요. 아버지는 이성계고.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과 그 둘째 부인에 태어난 아들 사이에 그 왕위 개선,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이 태종이 어차피 왕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화가 나셨어. 그래가지고 함흥으로 가셨어. 함흥이 고향이거든요. 권력이라는 것이 부자 시간에 인륜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굉장히 아주 그 부분에 관한 한 아주 남자분들은 차고 강력하게 끊더라고요. 내가 책을 많이 보니까 여자들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여기서 논할 수 없지만 가능한 일이라고는 항상 생각해요. 함흥차사란 말의 기원은 조선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즉위한 후 아버지인 태조가 태종을 버리고 함흥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려고 하지 않자 태종은 아버지를 문안하고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차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가는 차사마다 죽음을 당해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어디를 갔다가 소식도 없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두고 함흥차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을 개국했던 태조 이성계, 태조의 조선 개국을 도운 후 왕위에 올라 새 왕조의 기틀을 세운 태종 이방원. 하지만 왕위기에 앞서서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서 함흥차사란 말에 유래를 남길 만큼 극단적인 갈등을 겪게 됐던 것일까요? 함흥차사에 얽힌 이야기는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며 이 두 사람이 걸어야 했던 왕의 길, 부자의 길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역사의 라이벌, 오늘 시간에는 태조와 태종,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이곳에 머무르신 지 벌써 2달여입니다. 불사도 끝났으니 이제 그만 환공하시옵소서. 연부를 하시고 불경을 읽으시는 일이 어찌 꼭 이곳에서만 가하겠사옵니까? 내 어찌 경이 얘기하는 뜻을 모르겠소. 허나 내 이렇듯 간절히 부처를 쫓고 섬기는 뜻은 다른 게 아니고 무인년에 죽은 두 아들 방본과 방석 그리고 사위인 죄를 위로하기 위함이니라. 조선 개국 초인 1398년 무인년, 당시 정치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던 태조의 5번째 왕자 이방원은 몇몇 왕자들과 개국 공신 그리고 종친들을 모아 난을 일으킨다. 이른바 제1차 왕자의 난이었다.
그 결과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개국 1등 공신 정도전과 남원 등이 제거되고 방원의 이복 형제 즉 태조의 계비 강씨 소생의 방석과 방번 그리고 경순 공주의 남편 이재 등이 피살된다. 한꺼번에 두 아들과 사위 그리고 아끼던 신하를 잃은 태조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정종에게 양위를 한 후 상왕으로 물러나 앉는다. 아버지 태조로서는 권력을 잡기 위해 곤욕상정을 벌인 아들 방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 이것이 꼭 네가 가야 할 길이더냐? 아바, 소녀 이제 속세이니 아무 미련도 남은 것이 없사옵니다. 이곳에서 승하하오신 어마마마와 비명에 간 두 동생 방석과 방번 그리고 지아비를 위해 평생을 발언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소녀의 소망입니다. 공주마마. 이리에서 네 마음이 편하다면, 그래서 위안이 된다면 내 어찌 맡겠느냐. 내 직접 네 머리를 깎아주고 내 직접 쳐주게. 이 모두가 내가 지은 업보인 것을 어찌 불쌍한 공주가 그 업을 받아야 한단 말이고.
난을 일으켰다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일단 형인 정종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한 정안군 방원. 하지만 대세는 방원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지난날 정몽주의 난이 있을 때 정안군이 없었더라면은 어찌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겠사오며, 정도전의 난 때 정안군의 공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이 있을 수 있었겠사옵니까? 이는 하늘의 뜻과 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옵니다. 감히 청하옵건대 정안군을 세자로 삼으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세자를 책봉하시는 일은 더 이상 미루시어서는 아니 되올 줄 아옵니다. 경들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미 세자를 삼았어야 옳았지요. 들으시오. 정안군을 세자로 세워 군국의 종사를 맡길 터이니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세자로 책봉된 후 방원은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제도의 개혁과 사병 혁파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일부 왕자와 종친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병들의 힘이 커질 경우 자칫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대로 시행할 뿐이요. 하지만 이는 당시 사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된다. 아버님, 사병을 해산시키라니요. 어찌 이럴 수가 있겠사옵니까? 이는 우리 팔다리를 끊어놓고자 함이냐. 방석을 칠 때도 방간을 칠 때도 세자를 돕고자 선봉했었던 저희옵니다. 정안군이 어떻게 해서 세자가 됐사옵니까? 근데 이렇게 등을 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자라면은 앞으로 보위에 오르게 될 것은 명약관한 일. 크겠다 싶은 싹선 미리 잘라두자는 것 아니냐? 군말을 내주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사병을 잃은 절제사라니요. 그리 되면 그야말로 허사비가 아니옵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큰 바람이 불 게다. 병권이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힘이옵니다. 더구나 새로 창업된 나라가 아니옵니까? 사병을 혁파해 나라의 병권을 든든히 한다면 인심을 편히 할 수 있을 것이요 올바른 정사를 펴나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 군사를 맡은 자가 많으면 서로 도당을 심어 시기하고 화란을 일으키게 될 터. 그러기내 역시 개국 초부터 사병 혁파를 서둘렀던 것 아니냐. 하지만 지금 사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난날 이 나라 창업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야. 당연히 반발이 있을 터. 또 다른 적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참찬 문화부사 조원과 평양윤 조용무는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할 것이야. 내 그 미천한 것들을 거두어서 개국 공신이 되고 그 지위가 경상에까지 오르게 해. 태조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조원과 조영무는 지난날 태조를 도와 조선 개국에 힘썼던 이른바 개국공신이었다. 말하자면 태조의 신하들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들은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방원을 도운 공로로 다시 정사공신에 책록된다.
태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배반하고 방원편에 붙어 고륙 상정을 도운 신하들이 다시 공신이 된 것이다. 따라서 방원을 도운 정사공신을 처벌하라는 것, 그것은 결국 세자 방원에 대한 태조의 노여움이요 불만의 표시였다. 조은과 조용무, 임무의 무지함을 논하는 상소가 끊이지를 않고 모든 문무백관 또한 이들의 소환을 청하고 오니 소인 도승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모두들 과인이 그러다 하니 내 어찌 궁안에 더 머물러 있겠소. 내 장차 있을 곳을 찾아 떠나리라. 서둘러 떠날 재미를 하렸다. 모든 실권을 내주고 의욕마저 잃어버린 태조는 몰래 궁궐을 떠나 절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 주로 회암사나 신암사 등지를 찾으며 왕자의 난 때 목숨을 잃은 두 아들과 사위, 그리고 조선이 개국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수많은 고려 종신들의 원혼을 달랬다. 세자에게 전위를 하셨다고요? 예. 보위에 오르신 지 불과 2년입니다. 주상의 춘추 아직 한참이신데 뭘 그리 급히 서두르십니까?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찌 내게 한 말씀도 없이 전위를 하신단 말씀입니까? 망극하옵니다. 주상의 심정은 내 잘 알지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일. 이미 전위를 하셨다니 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곳은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종묘입니다. 이곳 정전에는 조선 왕조를 창업한 태조와 제3대 왕인 태종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2대 왕인 정종의 위패는 다른 몇몇 왕들과 함께 서쪽 영령전에 별도로 모셔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만큼이나 이들의 왕위 계승 과정 또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다시 그 동생에게로 이어지는 조금은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은 태종이 형인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때 아버지 태조가 던진 말 한마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일.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태종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던 태조의 심정과 처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고륙상정을 통해 오른 왕이라는 점을 아버지로서 아직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왕, 이것은 태종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할 숙제였습니다. 유교의 숭상을 건국이념으로 삼고 그 중에서 특히 효를 가장 으뜸으로 삼았던 조선 왕조의 왕으로서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왕권과 왕위 계승의 정통성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는 가장 큰 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들에 대한 원망이 뿌리 깊은 태조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는 태종 사이에 기나긴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그만 환궁하시지요. 내 안이 돌아갈게야. 주상을 돌봐주셔야지요. 주상 곁에는 아바마마께서 계셔야 합니다. 주상이 언제 애비 마음 헤아리더냐. 그랬다면 오늘 공주와 내가 이리 맞아 앉을 일도 없었을게. 방본과 방석을 비명에 잃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그 아이들을 잊으려 해도 차마 잊혀지지를 않아. 이제는 이 나라의 주상입니다. 용서하고 거두시어 바로 인도해 주셔야지요. 태종의 등극 이후 정종은 상왕, 태조는 태상왕으로 물러나 앉는다. 이후 태조는 정서를 일체 외면한 채 궁을 떠나 있는 일이 더욱 잦아진다. 어찌 그리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아바마마께 보냈던 문안사가 돌아왔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 아바마마께서는 어찌 지나고 계시답니까? 쉽게 회가하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상왕 전하, 이 나라의 주상이옵니다. 아바마마께서 창업하신 왕제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자 미력 하나만 온 힘을 다 쏟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제일 큰 힘이 돼주셔야 할 아바마마께서 절 외면하고 계십니다. 태상왕 전하이시기 이전에 아버님이시질 않습니까? 부왕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왕을 백성들이 어찌 생각하며 어찌 따르겠사옵니까? 주상, 아바마마의 심중도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아바마마의 마음을 여셔야죠. 아바마마께서 주상의 어버이시라면 주상은 만 백성의 어버이십니다. 아바마마의 마음을 여는 정성 없이 어찌 만 백성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상왕 전하, 아바마마, 그동안 용안이 너무도 수척해지셨습니다. 듣자오니 고기로 만든 음식은 전혀 드시질 않는다고요. 왕사의 말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죽어서 머리 없는 벌레가 된다 하길래 안 먹고 있지요. 그렇다면 왕사께서 큰 불충을 하신 게지요. 아바마마의 옥체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불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바마마, 왕사의 말만을 쫓아 고기를 끊으시고 이렇듯 안색이 편찮으시니 소자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뭐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교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상께서도 불법을 받들어 사찰에서 거둬들인 토지를 모두 돌려주고 부녀자들이 절에 올라와서 기도드리는 것을 막지 말 것이며, 또한 부처를 세워 탑을 만들어 내 뜻을 이어주시오. 그렇게 한다면은 내 비록 파괴를 한다고 해도 왕사의 가르침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겁니다. 죽는 일도 사양하기 어렵사온데 어찌 그만한 일을 사양하겠사옵니까? 명하신 대로 하겠사옵니다.
사실 그것은 태종에게 있어 쉽지 않은 주문이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배불 숭유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조선을 개국한 태조는 절을 새로 짓고 불사를 베풀고 경전을 만드는 등 불교를 깊이 받들고 있었다. 하지만 태종은 그러한 아버지 태조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이렇듯 간절히 절을 찾게 만든 것은 결국 태종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일, 태종에게는 왕의 길보다 더 험난한 부자의 길이었다. 태조는 다시 금강산을 거쳐 자신의 근거지였던 동북면, 그러니까 지금의 함경도 지역으로 향한다. 그런데 이와 때를 같이 해 태종은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안면부사 조사이란 자가 군사를 일으키다니, 도대체 그 자가 군사를 일으킨 연유가 무엇이란 말이더냐? 말씀드리게 황공하오나. 구하지 못할까? 전하, 조사인은 본래 승하하신 신덕왕후 마마의 일가 이온데 신덕왕후 마마의 원수를 갚고자 나섰다 하옵니다. 아니, 신덕왕후 마마의 원수를요? 그런 무엄한 자가 있습니까? 신덕왕후 마마의 원수를 갚겠다 하면 곧 바로 나를 치겠다 하며, 나를 치겠다 하면 바로 영모가 아니겠는가? 여봐라! 당장 군사들을 보내어 영모의 무리들을 멸하도록 하라. 전하, 지금 태상왕 전하께서 동북면에 머물고 계심을 유념해 주시옵소서. 태상왕 전하께서 이르는 길을 저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함부로 군사를 내었다가는 그 화가 태상왕 전하께 미칠까 두렵사옵니다. 아니, 저 불온한 무리들이 태상왕 전하께서 주상 전하께 지니고 계시는 불편하신 심기를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 더 큰 영모를 꾸밀 수도 있음이옵니다. 난군들이 태상왕 전하를 앞세운단 말입니까?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과인의 곁에 계셔 주었더라면. 태종은 아버지 태조를 문안하고 모셔오기 위해 계속해서 문안사를 보낸다. 하지만 가는 사람마다 조사이의 난군에 의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자 태종은 아버지 태조와 오랜 친구였던 판숭추부사 박순을 문안사로 보낸다. 태상왕 전하, 제가 지난밤에는 아주 해괴한 일을 하나 보았사옵니다. 해괴한 일이라니요? 새끼쥐 한 마리가 막 처마 끝에서 떨어지려는 찰나에 어미쥐가 붙잡았었지요. 헌데요? 금방 두 마리가 다 땅에 떨어질 판인데도 어미쥐는 새끼쥐를 놓지 않고 있었사옵니다. 전하, 하찮은 미물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이러하온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주상을 멀리만 하시라 하시옵니까? 듣기 싫소. 백성들은 지금 주상 전하와 태상왕 전하 사이를 비웃고 있사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옵니까? 전하께서 장업하신 나라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친히 창업하신 나라에 지금 누를 끼치고 계시옵니다. 전하, 부디 항공하시옵소서. 항공하시어 이 나라 만년 대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린 태조는 마침내 돌아갈 뜻을 비치고 박순을 돌려보낸다. 하지만 태조가 돌아갈 경우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약해질까 두려워한 조사이의 난군에 의해 박순은 용흥강에서 피살된다. 조선이라는 그 동북면의 토착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북면이라는 지역은 그 고려 말 때부터 이성계가 성장하는데 대단히 중요했던 지역입니다. 이성계의 그 군사력, 우리가 말하는 친군 내지는 사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사병의 모태가 되었던 지역이고 조선 건국에 있어서 결정적인 군사력을 제공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태종이 집권한 이후에 태종으로서는 그와 같은 그 어떤 사적인 성격이 농후했던 동북면에 대해서 중앙 집권적 체제 하에 편입을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태조의 그 왕권 강화 정책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종으로서는 동북면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조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북면 토착 세력들이 대단히 불만을 가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계가 과연 조선인 안에 직접 가담이 돼 있는가 이런 문제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성계가 직접적으로 그 태종을 왕권 자체를 전복시키기 위한 어떤 조선인 안에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직접 지식을 했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이성계의 신복 세력들 가운데 일부가 조선인 안에 가담하는 걸로 봐서 이성계로서는 어떤 암묵적으로 내지는 간접적으로 어떤 조선인 안을 묵인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연려실 기술에 의하면 함흥으로 갔던 문안사 중 살아 돌아온 이가 하나도 없다고 전한다. 하지만 실록에는 판숭추부사 박순의 죽음만이 기록돼 있고 죽은 이유 또한 태조에 의해서가 아닌 조사이의 난군에 의한 것으로 돼 있다. 이렇듯 박순마저 피살되자 조정에서는 태조와 오래고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왕사 무학을 다시 함흥으로 보낸다. 왕사께서는 또 어쩐 일이십니까? 왕사께서도 주상의 부탁을 받아 날 끌어가자고 오신 겁니까? 전하, 빈도가 전하를 매신 지가 한두 해옵니까? 그토록 빈도를 몰라주시다니요. 그저 위료차 들렸사옵니다. 왕사, 그 왕사는 아무리 봐도 꼭 돼지같이 생겼소이다. 그러옵니까? 최상왕 전하께서 영락없는 부처이시옵니다. 부처님이요. 어찌 왕사답지 않게 그런 아첨을 다하십니까? 아첨이라니요. 당치 않으시옵니다. 아첨이 아니시라면요. 돼지에다가 어찌 부처로 화답을 오십니까 그래? 이 세상 삼나 만상이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요. 돼지의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이는 법이지요.
이제 만 백성이 부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하께서 이끄셔야지요. 주상이 지은 죄 참으로 크지요. 하지만 주상은 이제 태상왕 전하 한 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 꺼내려거든 싹 돌아가시오. 전하, 주상 곁에서 주상을 바로 이끌어 주셔야지요. 작게는 아들을 살리는 일이요, 크게는 전하께서 창업하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옵니다. 주상을 버리심은 이 나라를 버리심이옵니다. 듣기 싫다지 않소. 전하 곁에 지금 누가 남아 있사옵니까? 모두 다 잃고 이제 누구를 의지하려 하옵니까? 물러가 주시오. 나 혼자 있고 싶소이다. 세상은 전하께 없어 회가 하시옵니다. 전하, 만일의 일을 생각하시옵소서. 기둥에서 멀리 떨어지시면 아니 되옵니다. 무슨 말씀이요? 아바마마께서 오시는데 이 자리에 서서 영접하라는 말씀이요? 전하! 전하! 내려라. 모두가 하늘의 뜻인 게 환공채비 서두르지 않고 무엇들 하는 게야? 태조가 함흥에서 돌아오면서 태조와 태종, 즉 아버지와 아들의 극단적인 갈등은 일단 그 막을 내립니다. 이로써 비로소 아버지와의 반목이라는
가장 큰 짐을 덜어낸 태종은 본격적인 왕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당시 중요한 관청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와 2호 예병형공의 6조,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관청들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6조거리라고 불렀고,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여기가 의정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즉위초의 관제 개혁을 통해서 이미 고려 관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조선 자체의 정치기구, 즉 의정부, 6조, 승정원, 사헌부, 사관원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해놓고 있던 태종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단호하고도 다각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왕자의 난에 대한 악몽과 갖가지 천재지변을 피해 새도욱 한양을 버리고 고려의 옛 수도 개경으로 돌아가야 했던 개국 초기, 태종은 재위 5년 만인 1405년 개경에서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하면서 새 왕조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신도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하지만 자신의 거처는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경복궁이 아닌 새로 지은 창덕궁이었다.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 아버지 태조뿐만 아니라 태종 스스로에게도 평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태종은 이러한 마음의 짐을 극복하면서 신문고를 설치해 영모를 사전 적발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고, 세력이 너무 커진 공신 제거와 개국 정사 좌명 공신 등 3공신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는 등 왕권에 도전이 될 만한 세력은 외척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제거해 나간다. 주상이 잘 알아 재결하겠지만 회안군은 군사를 일으켰다 쫓겨나고 이강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친척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몇이나 됩니까? 일이 잘 될 때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일이 어려운 낭패를 볼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적긴 마련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줄 이는 친척만한 게 없습니다. 이대를 잘 보존하면은 천변지게도 적어질 것이에요. 부디 잊지 마세요. 하오나 새로 창업한 왕조의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단단히 해놓아야 다음 시대부터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그래도 너무 치다 보면은 적이 많아집니다. 주상께서도 애비의 정을 잃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시대부터는 덕치를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자가 쌓은 악업은 소자가 모두 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한양으로 환도한 이듬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벼락을 맞아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잦아지자 민심이 다시 흉흉해지기 시작한다. 아버지 태조와의 극단적인 갈등은 끝이 났다 하나 왕위 계승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안고 있는 태종에게는 자연적인 이변 역시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 하늘이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일이거든. 이 몸의 죄가 이리도 크단 말인가? 전하,
자고로 임금이 정세를 잘못 펼치면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하였사옵니다. 최근의 재앙은 새로운 법들이 하도 많아 백성들을 괴롭혀 비롯된 것이옵니다. 세상을 잘못 만나 변이 일고 있다 하니 소신을 벌해 주시옵소서. 전하의 정성이 부족해 태성왕 전하의 마음이 아직도 다 풀리시지 않았음이옵니다. 효를 다한다면 천신도 순해질 것이옵니다. 전하, 전의를 하시다니요. 당치 않으신 말씀이시옵니다. 전하의 춘추 한창이었고 세자마마의 나이 아직 성년이 못됐사온데 갑자기 전의를 하시겠다니요. 신등은 그 연유를 몰라 그저 황공할 따름이옵니다. 전하, 이제 겨우 나라가 안정이 되었사오나 전왕이 두 분이 계시옵니다. 전하께서 전의를 하신다면은 전왕이 세 분이 계시게 될 터이니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자에 들어 창덕궁의 부엉이가 무성하고 천재가 끊이지 않는 등 이변이 계속되니 이 모두가 과인이 부족한 소치가 아니겠소. 내가 물러나서 제의가 가신다면 10번이라도 그리 해야지요. 또한 이미 전왕이 두 분 계시다 하나 나까지 셋이 된다 해서 뭐가 나쁘겠소. 전하, 왕위는 지중한 것이옵니다. 신등은 감히 왕지를 받들지 못하겠사옵니다. 전이 문제를 둘러싼 태종과 신하들과의 줄다리기는 사흘간이나 계속되고 마침내 태종은 전이 의사를 거두겠다는 뜻을 비친다. 하지만 그날 밤 태종이 신하들 몰래 옥새를 세자궁으로 보냄으로써 기필코 전의를 하겠다는 태종과 전의는 불가하다는 신하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된다. 전하, 전의가 불가하옵다는. 망극하옵니다. 주상이 지금 나처럼 머리가 휘어졌소, 수염이 휘어졌소. 아니면 아직 학문이 통하질 못한 게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게요. 대체 갑자기 물러나서 편히 쉬고자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100세를 맞은 다음에는 주상이 무슨 일을 하든 개의치 않을 것이나 내 죽기 전엔 다시는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심려를 끼친 죄 용서하시옵소서. 하오나 아바마마의 그러하오신 뜻을 신하들이 어찌할 수 있겠사옵니까? 밖에 지신사 있거든 이리 들라. 불러 계시옵니까? 주상의 전의 문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거론되는 일이 없을 게야. 그러니 앞으로 주상을 더더욱 잘 보필하도록 하라.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지신사는 이 큰 잔에 술을 가득 부어서 주상에게 권하라. 나 주상에게 내리는 벌주인이라. 아바마마, 어찌 소자가 먼저 들 수 있겠사옵니까? 제가 먼저 올리겠사옵니다. 내 주상에게 내리는 벌주잔이나
나 또한 잘못이 아주 없질 않으니 그래 내가 먼저 잔을 띄우지요. 실제로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면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목적은 태종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정통성 내지는 권위의 흠집을 받았던 부분을 해결을 하려는 의도, 이것과 둘째는 왕으로서 제위하는 동안에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숨겨져 있는 것을 표면 위에 노출시켜서 제거하려는 목적, 이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부분은 태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왕재난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부왕인 이성계, 태조로부터도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신하들로부터 왕의 자리를 세자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하는 적극적인 반대 상소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또 부왕으로부터도 왕의 자리를 내가 죽는 동안에는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말라고 요구를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문제도 민무구, 민무질 형제라든가 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부터 심증이 노출되어서 결국은 제거하는 성과를, 일종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부터 태종은 정치 권력의 재편을 어느 정도 이루어서 보다 안정적인 그런 형태로 왕으로서 제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 개국한 지 16년째 되던 해, 태조 이성계의 병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한다. 태종은 아버지 태조를 늘 가까이서 병시중하기 위해 궁궐 담장을 파고 문을 만들어 밤새도록 친히 병상을 지키고 약시중을 드는 정성을 보인다. 또한 불법을 숭상하던 태조의 평소 뜻을 받들어 덕수궁에서 태조의 완쾌를 비는 불사를 베풀고 몸소 연비를 행한다. 소자가 그간 아바마맞게 보인 불충불효가 얼마이옵니까? 아직은 가시면 아니 되십니다. 소자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멀고도 험난했던 부자의 길. 태조의 죽음 후에도 태종은 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경복궁에 머물기를 꺼려하며 창덕궁에만 머물던 태종이 경복궁에 다시 든 것은 태조가 승하한 지 3년 뒤의 일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태종은 마음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그 짐을 왕으로서의 업적으로 덜어내보려 했던 듯 태종은 재위 18년 동안 많은 업적을 쌓음으로써 조선 500년의 기반을 닦아놓는다. 조선시대 최초의 동활자인 계미자를 만들어 편찬 사업을 활발히 하고 일종의 신분증명서인 호패를 착용토록 하는 호패법 실시, 유학 진흥을 위해 학교를 세우는 일 등이 모두 태종조에 이루어졌다.
태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세종대의 태평성세. 그것은 바로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거의 제거되고 제도적인 개편이 어느 정도 굳건히 다져졌던 태종대의 업적에 바탕한 것이었다. 조선 건국이라는 큰 업적을 역사에 남겼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아버지였던 태조. 새로 개창된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데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역시 불행한 아들이었던 태종. 하지만 부자 간의 정을 회복함으로써 마침내 이들 부자의 불행은 막을 내리고 조선 왕조는 이후 500년을 이어나갈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써 태종은 비로소 진정한 왕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아들을 용서함으로써 태조는 자신이 건국한 왕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조와 태종 두 사람이 보여준 갈등과 화해는 한 집안의 아버지요 아들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서는 결코 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태조와 태종이 걸어야 했던 부자의 길은 왕의 길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의 길보다도 부자의 길이 우선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